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기사가 한 개 터졌습니다. 이것도 기사가 터진 후에 기사를 내리게 됩니다. 중국은 또 이런 큰 기사, 이거 사회적인 문제 될 것 같은데 기사 내려. 자, 여러분들, 집값이 이렇게 빠지면 야, 이거 진짜.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다뤄드리겠습니다. 사람 이동하냐고요? 아니야, 그냥 이것도 실제 사례입니다. 중국에 여러분들 중진공스라고 있어요. 이 얘기 딱 들으면 아는 사람들은 그 얘기구나. 중국 사람들은 알 거야. 이거 엄청 크게 터졌거든. 중진회사라고 있습니다. 중국고지金融股份有限公司. 중국의 아주 탑급의 투자은행입니다. 중국고지金融股份有限公司. 이 회사에 어떤 직원이 다녔어요. 정원루라는 1994년생의 젊은 아주 여직원이 이 회사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자, 이 친구 스펙도 어마어마합니다. 1994년생인데 이 친구의 스펙을 들어보자면 일단浙江大学 毕业, 중국의 이런 대학교예요. 탑10 안에 들어가는 대학교야. 그 다음에 그 대학교 안에서도 엄청 엘리트였대. 그러니까 뭐 약간 고급 인력들, 우수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들 얘가 다 들어가고 대학교에서도 엄청 날렸던 이런 친구래. 엘리트, 완전 엘리트. 근데 이런 엘리트가 졸업했죠.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중국 국제 금융 이런 유명한 투자은행에 중진회사라고 할게요. 지금부터는 중진회사에 취업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 이 중진회사에 딱 취업을 했는데 연봉이 60만 yuan이야. 한국 돈으로 약 1억 2천. 중국에서 연봉 1억 2천은 심지어 초봉이야. 이 회사의 이게 왜 초봉이냐면 이 회사의 직원들 평균 연봉이 얼마였더라? 이 회사의 평균 연봉이 약 200만 yuan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직장의 평균 연봉이, 거기는 뭐 높이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적게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평균 연봉이 200만 yuan. 그러면 4억이야. 연봉이 4억이야. 그거는 세계적으로 봐도 그거는 고연봉의 엘리트야. 좋은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자, 이 친구는 일단 들어가서 60만 yuan이라는 초봉을 받아요. 1억 2천. 그러면서 이 회사에서 동료를 만났겠죠. 동료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의 연봉도 약 60만 yuan. 비슷한 시기에 같이 들어간 뭐 동기든 아니면 뭐 이 1년 선배든 뭐 약간 그런 관계겠지, 그지? 그럼 이 둘이 합치면 약 120만 yuan. 한국 돈으로 연봉 약 2억 4천만 yuan. 이러면 중국에서 이런 부부는 엄청 잘 사는 부부에 속해요. 상위 1%야.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자, 이분들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얼마를 모았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약 480만 yuan을 모았다고 합니다. 480만이면 한국 돈으로 10억이야. 그렇지. 연봉이 뭐 둘이 합쳐서 2억이 넘으니까 뭐 한 6, 7년, 7, 8년 허리띠 꽉 졸라매면 모을 수 있는 돈이야. 그죠? 뭐 9억에서 10억 사이인데 그 돈을 모았어. 그 돈을 모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이거는 당연히 코로나 전이겠죠. 그죠? 자, 와이탄. 여러분들, 상하이에서 집값 제일 비싼 곳 상하이 베이와이탄이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와이탄이라고 하면 베이와이탄이라고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러분들, 상하이 동방민주가 여기예요. 여기 바로 요 앞에 여기가 베이와이탄이야. 여기다가 집을 삽니다. 와,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가 만약에 압구정이면 얘는 그냥 그 앞에 용산에다가 집을 사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기를 삽니다. 얼마짜리 사느냐? 이첼리오 바이완 1600만 yuan짜리 집을 사요. 1600만 yuan이면 한국 돈으로 32억입니다. 32억짜리 집을, 자, 일단 본인들이 1600만 yuan이잖아요. 본인들이 모은 돈으로 약 480만 yuan, 약 500만 yuan을 내고, 모은 돈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고 약 1100만 yuan을 대출을 받습니다. 20억 대출을 땡기는 거야. 20억 대출을 땡기고 그 다음에 30년 상환을 설정을 합니다. 30년 상환 설정을 하면 월 납입 금액이 약 56,800yuan. 그러니까 약 57,000yuan을 월 납입금으로 내야 돼. 그러니까 한 달에 이거 갚는 것만 1,000만 원이 나간다는 거야. 한 달에 이거 갚는 걸로만. 자, 더 이상 더 진도 나가기 전에 이 친구의 기사 뜬 거를 제가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지금 이 기사를 제가 안 보여드렸냐면, 자, 기사가 크게 떴죠. 중진공스, 여기 중진 회사에 들어간 친구고, 그 다음에 사진이 실제로 여긴 지금 눈을 가려져 있는데 스펙이 그렇게 센데도 불구하고 미모도 어마어마해요. 스펙 센 거 떠나가지고 미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친구에 대해서 소개가 있는데, 일단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짜 엘리트, 말 그대로 다 가진 사람. 외모면 외모, 뭐 몸매면 몸매, 가정이면 가정. 남편도 좋은 남편 만났잖아. 같은 뭐 좋은 연봉에다가. 그리고 뭐 학력이면 학력. 그러니까 약간 육각형 인간인 거야. 모든 면이 다 그 사세. 맞아요. 중국 사람들도 맞아. 딱 그 얘기를 해. 이 사람들은 그 사세야. 근데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커졌냐?
자,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금융업 쪽에 미녀들이 많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금융업 쪽에 있는 미녀들은 정말 중국에서 진짜 탑 엘리트급들만, 심지어 탑 엘리트급의 외모까지 받쳐주는 그런 친구들이죠. 중국의 금융업 쪽은. 아무튼 자, 이 두 친구가 아까 30년 상환 30년 상환을 설정했을 때 월 나가는 게 5만 6천 유엔이에요. 그러면 1년에 70만 유엔이 나갑니다.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만 70만 유엔이 나가요. 이거를 30년을 내야 되는 거예요. 70만 유엔이면 얼마예요? 약 1억 4천이에요. 하지만 부부 둘이 합쳐가지고 버는 돈이 2억 4천이니까 1억 4천은 1년에 이자를 내고 나머지 1억으로 그래도 살만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딱 느낀 게 이거지. 와이탄이고 동방명주 바로 앞에 있고 뭐 진짜,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여기는 무조건 뜬다. 여기 집값이 어떻게 폭락해? 여기 집값은 떨어질 수가 없다. 이런 마인드였겠죠. 그러니까 대출을 최대한 땡길 수 있는 거 많이 땡겼을 때 이 집값이 얼마예요? 32억이잖아. 그럼 10%만 올라도 35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집일수록, 비싼 집일수록 오를수록 오르는 폭도 이게 크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를 꿈꿨겠지. 자, 1억 4천으로 이자를 내고 1억만 남아도 그래도 1억으로 충분히 살 수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2024년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저 산 1,600만 원, 32억에 산 저 집이 30%가 빠집니다. 30%면 480만 원. 그 뜻은 즉 얘네들이 선수금 낸 거, 선납금한 것들 그 돈, 그게 싹 날아간 거예요. 그게 싹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과 와이프가 4년 5년 동안 쫄쫄 굶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모았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480만 원이니까 딱 떨어지네. 4년이네. 근데 그게 날아갔어. 480만 원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인가요? 약 9억. 약 9억입니다. 9억이 빠진 거야. 그래도 집값이 빠져도 둘이 연봉이 세니까 일단 갚을 거 다 갚으면서 집값이 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 있잖아. 일단 뭐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중국에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 와중에 와이프가 감봉이 돼요. 지금 회사가 힘드니까, 경제가 안 좋고 회사가 힘드니까 원래 월급이 1,000만 원 알파였어. 그냥 2,000만 원 알파였어. 막 월급이, 그러니까 원래 연봉이, 월급이 엄청 났는데도 불구하고 감봉이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월급이 10만 유엔에서 3만으로 빠졌다는데? 와, 이건 말이 되나? 감봉을 70%를 할 수가 있어? 아무튼 감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지, 원래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갑자기 300을 벌게 된 거야. 하지만 뭐 연봉 자체가 높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진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32억짜리 집을 샀어. 20억까지 빠졌어. 근데 여러분들 대출은 지금 20억이야. 여러분들, 와, 거기서 일단 멘탈 흔들리지 않을까요? 근데 그 멘탈 흔들리는 와중에 감봉이 됐어. 그러니까 남편도 감봉이 되고 정월루 이 여자도 감봉이 돼가지고 연봉이 120만 yuan이었는데 70만 yuan까지 빠졌다라고. 그리고 정월루가 30만 yuan까지 빠졌네. 그러니까 6천만 원, 연봉이 6천만 원 정도까지 빠지고 남편도 비슷하게 빠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그 원금이랑 이자를 다 갚고 나서 1억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이제는 원금이랑 그 이자를 갚고 나니까 쓸 돈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빚은 안 갚을 수 없고, 근데 지금 이 돈은 들어오자마자 나가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집값은 지금 30% 폭락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 기사를 지금 이때까지 제대로 안 보여주고 있잖아. 계속 막 이렇게 그냥 사진만 보여주고 이렇게 막 넘기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이분은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못 버텼습니다. 그냥 거꾸로 얘기하자면 살자를 선택한 거죠. 지읒시읒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세잖아. 저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부러움이 대상이고, 그 사세 넘사. 근데 이런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니까 사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사회가 난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도 저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막았습니다. 막았고 회사에서도 무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그냥 약간 이제 덮었죠.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뭐 거기에 추측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실사례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엘리트들도 지금 이런 경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아주 이 충격을 받아내지 못해요. 결국 무너지는 거거든. 지금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런 사람도, 이런 엘리트들, 이런 그 사세의 사람도 이런 거를 겪은데 일반 서민층들은 여러분들 어떨까요? 지금 약간 진짜 중국에서 집을 안 산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한 상황이에요. 너도 나도 다 집 사면서 나도 집 안 샀다가 나중에 거지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덜컥 산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은 정말 지옥 같은 시기를 겪고 있고, 집 안 산 사람들이 나 그때 안 사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봐봐. 중국 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여자 다니던 회사 어디예요? 중진공스, 중국고지金融股份有限公司, 중국의 어마어마한 투자은행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기관이야. 정말 진짜 이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여기가 제일 똑똑하고 빠르고 그런 회사에. 근데 그런 회사 사람이 투자를 진짜 무식하게 쉽게 했을까? 아니거든. 이 사람들도 밝은 전망을 예측을 하고 이런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 중국 최고의 투자 기관인데, 거기 직원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샀을까?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이런 중국의 어마어마한 투자은행, 투자회사들도 경제 전망치를요 함부로 못 씁니다. 경제 전망치를 함부로 못 써요. 2024년에 폭락할 거다, 집값 폭락, 지수 얼마나 빠질 거다, 이런 거 얘기 함부로 못 해. 왜? 정부 감시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 써야 돼. 긍정적으로 썼을 때 여기 직원들은 말 그대로 2023년, 2024년 경제 전망 좋구나. 야, 집 사자.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또 릴레이 하겠지, 달리겠지.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좋은 기사만 썼을 때 나오는 피해자들이야. 중국 분들 맨날 내가 뭐 안 좋은 기사만 얘기한다고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들 이런 걸 안 당해요. 난 진짜 진심으로 님들 걱정돼서 하는 거야. 중국 국내에서는 경제 전망치를 무조건 좋게 써야 돼. 부정적으로 쓰면 그거 잘려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그 좋은 경제 전망치만 보면서 투자했다가 이 꼴 나는 거예요. 남일 아니다고요? 그러면 지금 한국 부동산도 거품이 껴있는 많은 동 얘기 많잖아. 뭐 빚도 많고 가계 부채 뭐 이런 거 나중에 그거 터지면 어떻게 된다. 많아. 우리는 그걸 다 알잖아. 기사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도 다 생각하면서 지금 집을 살지 말지, 청약을 넣을지 말지, 이런 거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잖아. 한국은 이 기사가 긍정적인 기사든 부정적인 기사든 다 나오니까. 집값 오른다는 파가 있고 집값 떨어진다는 파가 있어. 우리는 그걸 다 접하거든.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어. 그 차이야.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도 한국의 부동산 좆된다 뭐 이런 기사들 들으면서 준비는 할 수 있잖아 그래도. 근데 중국은 그런 기사 자체를 막아버린다니까.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꼴 나는 거야. 아니 그 투자 회사의, 그 어마어마한 금융 투자 회사의 직원이 이런 꼴 당한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가 터지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왜 이 기사가 내려간지 알아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그리고 이런 지금 상황과 비슷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야, 저 투자 회사 사람들도 저렇게 됐어. 이건 누구 탓이야? 여러분들, 이건 누구 탓이에요? 결국 중국 정부 탓이에요. 왜? 잘못 이끌었으니까. 야, 경제 전방이 안 좋다는 걸 미리 알려줬어야지. 결국은 정부 탓이야. 그러면서 민심이 나빠지고 정부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그게 감지된 상황에서 이 기사가 내려간 거예요. 왜냐? 이런 기사가 민심 흔들기에는 충분했거든. 자, 이게 실제 사례고 지금 이런 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사회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와, 여러분들, 상하이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야. 한번 들어볼래요? 사회 현상은 또 어떤 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 자, 뭐 물론 여러분들이 그 점은 그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자, 상하이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 이게 요즘 중국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요. 이거는 중국 내부에서도 많이 떠돌아. 뭐 별 문제는 없으니까. 근데 그 현상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이건 진짜 이상해졌다, 상하이가 진짜 많이 꺾였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현상, 상하이에 외국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외국인들 구경하기가 힘들어져. 이제 옛날에는 원래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 상하이에 방송 갔을 때 기억나요? 뭐 어디 식당 가든 바를 가든 아니면 뭐 밤문화 뭐 술집거리 클럽거리 가든 외국인들이 거의 다 주도했어.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그 옛날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밤문화를 그렇게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 그냥 뭐 밥 먹고 차 한잔하고 뭐 술 한잔 하면 끝이지, 뭐 어디 가서 춤을 추고 뭐 2차 3차 바에 가고 펍을 가고 이런 문화를 잘 모르는 세대야. 80년대생부터 조금씩 즐기고 90년대생들부터 제대로 즐겼지, 옛날에 70년대생 80년대생들도 잘 몰랐어요. 밤에 위험해서가 아니라 그런 문화 자체가 별로 없었으니까. 하지만 해외에서 상하이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외국인들은 그런 수요가 많잖아. 그런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거지. 펍이라든지 바라든지. 그럼 거기는 외국인들이 거의 80~90%야.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중국인들도 야, 외국인들은 밤에 저런 바에서 저렇게 술 마시면서 노네, 춤도 추고 라이브 공연도 보면서 야, 우리도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이제 그 문화가 슬슬 형성돼 간 거지.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밤문화를 그렇게 막 이렇게 그래 밤문화 하세요 이런 거를 그러지도 않아. 사회에 나쁜 영향 끼치니까.
그냥 옛날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다 외국인이야. 기억나죠? 저 그 에피소드 그 있잖아. 옛날에 내가 처음으로 상하이에 방송 갔을 때 그때가 2017년이었나 16년이었나 그때 막 가가지고 막 러시아 남자랑 약간 시비 붙을라 했다가 막 그런 에피소드들 그 유튜브에 영상이 있으려나? 아무튼 그때만 해도 다 외국인이야. 다 외국인들이고 식당에도 외국인들 많고 그리고 또 어디냐? 그렇지. 와이탄 그리고 난징시루 이런데 다 거기 상하이 번화가잖아요. 거기서도 외국인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거야. 근데 그거는 홍콩이라도 비슷한 게 요번에 저 홍콩 갔었잖아요. 홍콩 랑카이펑도 옛날처럼 외국인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솔직히. 코로나 전에 갔을 때랑 비교하면 그때는 진짜 미쳐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파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인파가 옛날이랑 비교하면 많이 줄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뭐 점포들 뭐 펍이나 클럽이나 문 닫는 데도 많아지고 술집도 많이 문 닫고 그럼 뭐 술집 거리 번화가가 이제 상권이 죽어가고 그리고 요즘 이제 SNS 중국인들 그 샤오홍슈라든지 뭐 SNS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옛날에는 뭐 외국 친구들이랑 놀면서 찍는 이런 사진 그리고 외국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뭔가 함께 이렇게 놀면서 지내는 이런 사진이 옛날에 많이 올라왔다면 요즘은 약간 이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온대. 작별 사진 잘가 하면서 오늘 내 친구와 뭐 중국에서 마지막 밤을 함께 했다 뭐 이런 사진들도 많이 올라온대요. 그 송별회 사진 이런 것들 SNS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런 수치가 한 게 있어요. 통계가 있는데 2012년도에 중국의 미국 유학생이 12,000명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350명이래. 350명. 이 데이터만 봐도 유학생 수도 얼마나 빠졌는지 느낌이 가죠. 그리고 코로나 때 봉쇄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그건 무서워가지고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원인은 다양하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중국에서 일자리가 없고 그 본사에서 회사 규모를 줄이고 중국 지사를 빼니까 거기 파견된 직원들이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서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무튼 이게 첫 번째고 외국인들이 많이 적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현상 상하이에 빈집들이 점점 많아져요. 빈집들이 많아진다가 그냥 공실이 많아진다 이게 아니라 집주인이 있는 집들도 월세가 안 나가. 이거는 뭐 위의 상황이랑 맞닥뜨리겠죠. 외국인들이 많이 떠난 것도 있고 근데 상하이에서 떠난 사람들이 외국인들뿐만 떠났냐? 그게 아니야. 자 상하이에서 떠난 사람들 일단 외국인들 있죠. 자 상하이에서 일단 가난한 사람들 떠났습니다. 살인적인 생활비 더 이상 못 버티니까 떠난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농민공들 일자리가 없으니까 떠나고 대학생들 취직이 안 되니까 떠나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부자니까 떠나고 자기 자산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니까 상하이에 지금 공실이 엄청나요. 그게 아파트든 아니면 상가든 간에 다 어디로 가냐고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아니면 다른 도시로 뭐 모이는데 지금 중국의 어느 도시를 가도 지금 일자리가 다 없어. 그러면서 집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당핑족이 되든가 아니면 컬라오수가 돼요. 컬라오수가 뭐냐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그냥 옆에서 부모님을 뭐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일해주는 거야. 밥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부모님 어디 뭐 골프 치러 간다 하면 운전도 해주고 뭐 어디 간다 하면 뭐 데려가주고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일을 해주면서 나중에 그냥 컬라오수 부모님을 뜯어먹고 산다라고 해가지고 컬라오수 그렇게 되는 건 경우도 있고 그리고 쇼핑몰에 들어가도 상가가 없으니까 그리고 대형 쇼핑몰 뭐 잘나가는 백화점 이런 데 가도 문 닫는 백화점도 많고요. 그리고 잘나가는 백화점에도 뭐 진짜 완전 특별히 잘나가는 백화점이 아니라면 좀 어정쩡했던 백화점들은 안에 들어가 보면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은 그런 상황. 그리고 이런 많은 점포들이 문 닫는 데는 또 뭐가 한몫하냐면 경제 불황도 경제 불황이지만 또 한 게 큰 중국의 오프라인 사업의 몰락 그리고 중국은 온라인 사업 구조가 계속 뜨고 있다는 거지. 알리익스프레스 뭐 알리바바 뭐 테무 핀도어가 테무죠. 그 다음에 뭐 찡동 뭐 이런 데들 얘네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근데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게 그게 네이주엔이야. 왜 온라인 네이주엔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온라인에서 중국에서는 뭐가 잘 팔리냐 무조건 싼 거야. 온라인 샵들도 경쟁을 해요. 야 저기 물 20병에 10,000위엔에 팔더라. 20병에 뭐 10,000원에 팔더라. 우리 21병에 10,000원. 그럼 저쪽에서는 야 우리 22병 야 우리 23병 가 야 우리 25병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최저가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점은 일반 서민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 하지만 그런 정말 온라인에서도 온라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입장에서 뭐 스마트 스토어 뭐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로 같이 죽는 거야. 그냥 비합리적인 내부 경쟁 이게 네이주엔이야.
그래서 뭐 찡동, 핀도도, 알리바바,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은 얘네 싫어해요. 자기 잘 하고 있던 가게 다 문 닫게 됐으니까. 자, 그리고 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출 전화 메시지가 요즘 엄청 걸려온대요. 그러니까 SNS 올려놓은 거 봤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 통씩 받은 적도 있대. 대출 메시지. 은행이나 뭐 금융권에서 영업을 뛰는 거지. 보이스피싱이 아니야. 진짜 실제로 대출 받아가라고. 왜냐? 저번에 말했잖아. 지금 중국에서 뭐 유행하고 있어요? 보복적 저축. 보복성 소비가 아니라 보복성 저축. 중국 정부에서는 금리도 낮춰주고 있고 집 사라 권장하고 있고 야 원래는 베이징에 한 사람당 한 개 살 수 있는 거 야 이제 그거 풀어줄게. 사고 싶은 사람들 사.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 사람들 보고 돈 쓰라고 지금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밀어주고 있거든. 돈 써. 심지어 이런 온라인 사업장에서도 대출을 해줘요. 대출 서비스가 있어. 막 알리바바 뭐 테무 이런 데서도 중국에서는 그게 대출 서비스가 있대. 일단 사고 돈은 나중에 지불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돈 써. 내수 시장 우리 돌려야지. 돈 써. 근데 이제 중국 젊은이들이 나가서 막 우리는 반대한다 뭐 이런 거 못 하잖아. 그러니까 소리 없는 반항. 돈 쓰라고? 야 죽어도 안 써. 보복성 저축해가지고 나 이자 꼬박꼬박 받아갈 거야. 나 돈 안 쓸 거야. 내수 시장 나랑 뭔 상관이야. 니나 돈 풀어 새끼야. 이게 지금 중국의 지금 MZ 세대들이 소리 없는 반항이에요. 그러면 저축이 많아지잖아. 저축이 많아지면 은행이 어떻게 됩니까? 이자 부담이 커지겠죠. 그럼 은행이 이 이자를 은행도 영업을 해야 돈을 벌어야 이 이자를 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저축한 돈을 이거를 대출을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은행이 돈 벌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이제 대출할 사람들이 이미 지옥행이고 그거 본 사람들이 이제 대출 안 하지. 와 잘못 이거 대출 받았다가 저렇게 되는구나. 아까 그 사건도 얘기해 줬잖아요. 야 이거 뭐 이렇게 대출 받았다가 큰일 나는구나. 수업을 들은 거지. 수업을 한 거지 이제. 한 개 배운 거지. 대출도 안 해 이제. 그러니까 은행은 저축량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거 이자 내줘야 되는데 우리도 대출 많이 해줘야 우리도 이자 받아가지고 그걸로 또 내주고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영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대출 해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대출 전화를 이제 많이 받기 시작했다. 요게 사회 현상 중에 또 한 개. 그리고 또 요런 현상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라는 얘기 안 할게요. 중국 사람들이라고 통틀어서는 얘기는 못하고 상하이, 베이징 뭐 이런 대도시 사람들. 요거는 상하이 현상이니까 상하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일단 상하이에서 직장인이다 하면 약간 상하이는 또 임금도 높고 연봉이 세거든. 그래서 상하이에서 좀 자리 잡은 직장인, 상하이 사람들은 1년에 해외여행 2번 정도는 가줘야 된다. 약간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다들 약간 좀 SNS 자랑의 시대 아니야. 쇼오프 하는 시대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뭐 노동절 아니면 뭐 10월달 국경절 5월달 노동절 이럴 때는 항상 다 해외 가는 시즌이었어. 물론 뭐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국내에서 여기저기 여행하겠지만 상하이에서 상하이 직장인 상하이 화이트 칼라 자부심 있거든. 약간 뉴요커 같은 그런 느낌인데 난 상하이 화이트 칼라야. 해외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긴 휴가 시즌이 되면 서로 야 너 해외 요번에 여행 어디 갈 거야? 야 요번에 어디 갈 거야? 이런 얘기하면서 많이들 떠들면서 야 요즘 여기 여행 좋다더라. 여기 해외 여행 한번 가자. 야 요번에 같이 어디 갈 사람 없냐? 어느 나라 갈 사람 없냐? 이런 얘기 5월달 10월달 이럴 때마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 그 얘기가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해외 여행을 가지 않아요. 대부분 다 감봉됐거든. 좋은 시절에는 돈이 많았겠지. 지금 야 저렇게 큰 금융회사에서 감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다른 일반 회사들은 감봉 안 했을까? 감봉 많이 됐겠지. 감봉하면 허리띠 졸라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 해외 갈 돈이 어딨어. 요즘 해외여행 얘기도 안 꺼낸대. 상하이 화이트 칼라 1년에 해외여행 2번입니다. 근데 지금은 SNS 뭐 해외여행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친구들 SNS잖아. 물론 뭐 인플루언서들 부자들 진짜 뭐 2세들 유명한 사람들은 뭐 해외 가겠지. 근데 진짜 그냥 일반 상하이 화이트 칼라 그 친구들 사이에서 팔로워들 사이에서는 해외여행이 요즘 확 줄어들었다. 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거래가 안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 아까 2024년 6월 달에 부동산 거래는 26,374건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상하이에서 많은 거래량 같아요. 이게 맞냐 적냐를 비교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2023년 2월 달에 부동산 거래수가 19,000건이었어요. 올해 들어와서 최저가 2024년 2월에 상하이 부동산 거래 건수가 6,800건이었습니다.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상하이 인구와 상하이 주택 수를 비교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거 결코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딱 이 지표로 보면 2024년 2월에는 6,800건이 거래가 됐는데 2024년 6월에는 26,374건이 거래가 됐어. 약 4배가 튀었어요. 4배. 거래량이 4배가 튀었습니다. 이건 무슨 신호예요? 집값 오르나요? 집 사야 돼! 여러분들 calm down. 특히 중국 분들
calm down. 집값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는 집값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올라가야 그때가 이제 반등 신호 아니야. 근데 집값 거래량이 늘어가면서 집값이 계속 떨어져요. 이거는 진짜 지금 더 이상 못 버티는 사람들이 던진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 투자해 놓은 거 지금 빨리 정리하자라든지 뭐 그 둘 중에 한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에서는 무조건 싸게 팔아야 사는 사람이 나타나요. 팔린 가격과 똑같이 팔면 안 살라 그래. 떨어지는 칼날이잖아. 떨어지는 칼날이면 여기서 떨어져도 베이는데 그럼 좀 더 밑에서 베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자 우위야. 부동산 거래가 안 됩니다. 지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중국 안에 봐봐. 이것도 중국 분들 잘 보세요. 중국 안에 중국의 인플루언서들, 부동산 인플루언서들 있을 거 아니야. 한국에도 부동산 유튜버들 많잖아요. 저도 자주 봅니다. 부동산 유튜버들 엄청 많은데 중국에도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이 많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지금 집 사세요. 2024년 최저가입니다. 지금이 최저가입니다. 지금 사세요. 이런 사람들도 많고 어떤 인플루언서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2035년에 중국 집값 5배 뜁니다. 지금 사세요. 이지랄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 선동 장난 아니야. 이것만 보는 애들은 와 이거 진짜 많이 떨어졌네. 와 지금 사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집값 5배, 상하이 집값 5배 오를 것 같아요? 2035년에? 지금 2024년이고 10년 뒤에 어떻게 상하이 집값 5배 오를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집값이 지금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뭐 집값 이게 살짝 또 반등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 폭락하다 보면 이게 살짝 이게 꼬리를 달아. 근데 이게 진짜 반등장인지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인지 살짝 했다가 또 이렇게 되는지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무릎에 사라 하잖아. 왜 무릎에 사라 하냐면 얘네들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바닥 찍고 좀 올라가고 이게 다져지고 올라가는 게 확인됐을 때 아 얘네들 더 이상 안 빠지고 있구나. 그럼 안전하잖아. 그때가 이제 무릎에 사라는 거야. 살짝 이렇게 발목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 샀다가 이게 데드캣 바운스를 하고 다시 떨어지면 어떡해. 아무튼 중국의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은 그렇게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부동산 부양책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 이자 낮춰주고 있습니다. 이자 낮춰주고 있고 원래는 한 사람당 뭐 한 개 사라. 뭐 베이징은 한 사람당 몇 개 사라. 상하이는 한 가구당 한 개 사라. 뭐 이런 게 규정이 있었거든. 지금 그거 다 풀어줬어요. 사라. 이제 규제 안 할게. 야 돈 있으면 사. 지들도 급한 거지, 그지? 이런 사례들 너무 많아요. 이것도 실제 사례 한 개 가져왔는데 오늘 사례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거 간단히만 짚고 넘어갈게요. 코로나 기간에 고향에 집을 팔고 상해로 이제 이사를 온 거야. 그래도 외지인도 상해에 한동안 집 살 수 있었을 때가 있으니까 뭐 고향에 있는 집을 팔고 상해로. 왜냐하면 그때 그 코로나 봉쇄 때 지방일수록 봉쇄가 환경이 안 좋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어요. 코로나 기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상하이에서 일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어. 그때 그 친구도 봉쇄를 당했죠. 근데 그 봉쇄 당했을 때 그때 상하이 쪽에서는 뭐 물론 뭐 이런저런 자그마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안 터졌대. 자기가 있었던 그런 뭐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리고 그 아파트가 좋은 단지면 좋은 단지일수록 배달도 잘 되고 식량 공급도 잘 되고 뭐 별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저쪽 촌에 갈수록 막 거기가 막 혼잡하고 혼란할수록 거기는 막 몸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 막 반란 일어나고 그랬었잖아. 그 영상들도 많이 보여드렸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대도시로 가자. 대도시에 가죠. 라이프 질을 올리자. 이래가지고 15억짜리 집을 고향 집을 팔아가지고 15억짜리 집을 이제 상하이로 사서 갑니다. 물론 1억 5천 10%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다 대출 받았지. 근데 다 대출 받고 이제 대출 열심히 갚고 이제 열심히 빚 갚으면서 뭐 일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앞집 팔렸대. 얼마에 팔렸어? 야 앞집 너네 집이랑 사이즈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지. 얼마에 팔렸는데? 11억에 팔렸다는데? 억장 무너져요. 자기가 몇 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허리띠 쫄라매면서 모아야 되는 돈을 그냥 걔는 가만히 있었는데 날린 거예요. 집을 샀을 뿐인데. 그래서 지금 요즘은 그런 얘기가 나와. 와, 집 안 산 사람들 승자. 야, 그때 집 사가지고 대출 이빨 땡겼으면 와, 난 지금 지옥이구나. 원래는 코로나 전에 집 안 산 사람들이 바보 취급 당하거든. 야 지금 집 사면 다 오르고 있는데 너넨 뭐 할 거야? 야 벼락거지 될 거야? 집 안 사? 근데 그때 안 산 사람들이 지금은 승자야. 그때 맨 막차 탄 사람들 지금 지옥행이고. 자, 그 다음에 현상, 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배달 음식이 빨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배달 음식이 물론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옛날에는 1시간 이상 걸릴 때도 허다하고 배달 시간이 꽤 오래 걸렸대. 배달 시켜 먹는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1시간 안에는 무조건 오고요. 빠를 때는 20분 안에도 온다. 배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거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 개는 경제가 어려지니 사람들이 밥을 안 시켜 먹든 아니면 배달 기사가 그만큼 많아졌던. 참고로 지금 중국의 배달 음식 기사들은 참고로 약 6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600만 명.
그리고 또 이 현상도 한 개 얘기해 드릴게. 공감 가려나? 자, 상하이 상황입니다. 상하이 상황. 상하이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택시 잡기가 엄청 쉬워졌어요. 심지어 고급 차까지 배차가 빨리빨리 돼요. 옛날에는 상하이에서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택시 잡는 게 하늘의 별따기야. 한국에는 카카오 택시 부르듯이 중국에는 띠디 추싱이라고 있어요. 띠디 추싱. 그걸로 차를 잡거든. 옛날엔 차 잡는 게 띠디로 차를 잡는데 진짜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차 잡는 거 하늘의 별따기. 특히 제일 하늘의 별따기는 뭐야? 번화가, 술집 거리, 클럽 거리 이런 번화가에서 금요일, 토요일 밤에 다 놀고 이제 집에 갈 때 차 잡는 거. 이거 완전 하늘의 별따기였거든. 지금 한국도 뭐 강남이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주말 새벽에 택시 잡기 하늘의 별따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비슷해. 상하이도 비슷했는데 지금은 차가 엄청 빨리 잡혀. 이것도 뭐 한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택시비를 아낀다. 택시를 잘 안 잡는다. 두 번째, 말 그대로 자차로 인터넷 택시, 콜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든지. 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장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또 뭐가 있냐면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싸서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원래는 보통 회사 근처에 식당이라든지 뭐 회사 거리나 뭐 회사가 많은 데는 근처에 식당도 많잖아. 그럴 때는 이제 보통은 이제 점심 때 항상 줄도 서고 보통 이제 줄 서서 이제 점심 먹으면 보통 이제 뭐 점심 한 끼 먹는데 상하이에서 한 30엔? 30엔이면 상하이에서 이거 진짜 싸게 먹는 거예요. 한 끼당 30엔. 한국 돈으로 6,000원이야. 6,000원으로 한 끼.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6,000원에 한 끼도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먹고 다들 이제 도시락을 싸서 다닌다요.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 말하는데, 옛날에는 다들 나가서 점심때 나가서 밥 먹고 친한 사람들끼리 나가서 밥 먹고 했는데, 요즘은 회사의 분위기 보면 다들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점심때 모여가지고 같이 먹는다. 그리고 사람들 인식이 좀 변했다. 옛날에는 귀찮아서 도시락을 안 쌌지만 지금은 도시락을 싸면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점심시간 때도 장사가 안 되니까 점포들은 문을 닫게 되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주말에 가보니까 줄 엄청 서 있던데요? 식당 사람 많던데요? 문 안 닫은 식당, 코로나 동안도 계속 운영된 식당들은 그건 진짜 맛집이겠지. 정말 맛집은 줄 서겠지. 근데 이제 다들 탈락하는 집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를 버틴 식당들은 꽤 맛이 보장된 식당들이야. 진짜 어정쩡했던 식당들, 술집들, 맛없던 데들, 코로나 때 한국도 다 정리됐어요. 근데 진짜 맛집들은 지금도 여전히. 아무튼 이거는 또 어떤 직장인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요것도 이제 회사의 현상인데, 이것도 직장인들이 느끼는 건데, 상하이 직장인들이 더 이상 이직을 얘기하지 않는데요. 옛날에는 항상 그냥 뭐 친구들끼리 모이고 뭐 어디 가서 저녁 먹고 뭐 술 마시고 친구들끼리 모이고 뭐 모이면 다 한 얘기가 이직 얘기. 야, 야, 이제 이직할 때 되지 않았어? 야, 이제 연봉 2배 올려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너 승진했다며. 요즘 뭐 연봉 많이 올렸다며?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야, 너 어디 회사로 갔다며? 직장 바꿨다며?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뭐 아직 안 한 사람들은, 야, 나 이번에 헤드헌터, 상하이 쪽에서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헤드헌터들이 그렇게 많이 연락들이 왔대. 좀 경력 차고 일 잘하는 사람들, 대기업 직원들. 근데 요즘은 헤드헌터들도 연락이 없고, 직장인들도 더 이상 뭐 연봉 인상, 이직, 뭐 직업 바꾸기, 뭐 직장 바꾸기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심지어 올해 2024년 일인가 봐. 올해 들어와서는 이런 일도 굉장히 많대. 회사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한 명이 잘려도 저 왜 자르냐, 뭐 회사에 대한 배신감 느끼고 굳이 자르기까지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뭐 한 명, 두 명이 자르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부서 자체가 전체적으로 사라져 버린대. 심지어 오전에 출근할 때 인사하면서 왔어? 이렇게 인사했던 직원이 오후 되면 잘려 있고, 이런 일도 아주 많대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이런 일을 보면서, 야, 이거 회사 너무하네, 야, 이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불평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고, 뒤에서 직원들끼리 회사를 씹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아무 말도 안 한대. 남아있는 직원들은 회사를 무정하다고 탓하지 않을 뿐더러, 올해는 열심히 일해야지, 야, 올해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의 뭐 성과 올려야지, 회사의 보탬이 돼야지,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마인드가 지금 이런 시기에 내가 일자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디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했어. 그 정도로 회사가 힘들고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지금 잘리잖아.
요즘 중국 인터넷에 뭐 샤오홍슈라든지 위챗이라든지 거기 영상들 올라온 거 보면 정말 그냥 자기 일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거야. 나 올해 몇 살인데 저번 달까지만 해도 나 월급 200만 원이었다. 근데 난 잘리고 난 바로 직장을 찾을 줄 알았지. 근데 내가 아무리 직장을 찾아도 날 원하는 데가 없어. 어떤 데서 연락이 왔는데 월급 40만 원밖에 못 준대. 이런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남자애는 나 올해 35이야. 그리고 직장에서 얼마 전에 잘렸어. 정리가 됐지. 하지만 난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기술이 있는데 자신이 있었다? 근데 내가 1년 동안 나의 이력서를 넣어봤는데 취직이 안 돼. 제일 많은 이유가 뭔지 알아? 나보고 나이가 많대. 35인데. 막 이런 하소연하던 영상들, 실직자들이 영상들이 엄청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야, 내 일자리 있는 게 어디야? 감봉? 오케이. 회사 힘드니까 이해하지. 감봉? 오케이. 열심히 더 할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보탬이 될게. 헤드헌터 이직. 나 이직 안 해. 나 이 회사에 뼈 묻을 거야. 뭐 이직. 연봉 2배. 필요 없어. 승진 괜찮아. 자르지만 마. 요즘 분위기가 그래. 야, 진짜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난 진짜 난 요즘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너무 고맙더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야. 난 너무 고맙더라, 진짜. 요즘 정말 중국에 이런저런 기사를 접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난 갖고 있어요. 요 몇 가지들이 지금 상하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기이한, 정말 신선한 그런 현상들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상하이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